원화의 약세 기조는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해외 증시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 나스닥도 밤사이 한 1.2%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AI 거품론 그러면서 또 이제 닷컴 버블을 또 다시 소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걸지 우리의 우려가 과도한 건 아닐지 같이 한번 더 따져보실까요? 인텔에서 수석 매니저까지 지낸 유웅환 박사와 AI의 현주소부터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과제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웅환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성함이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 유웅환. 네,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성함. 예. 저처럼 발음이 없으면 좀. 환웅의 아들. 아. 예. 아니 저기 그걸 거꾸로 하면 되네요. 예, 환웅을 거꾸로 하면 되네요. 25년 전에 인텔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네, 당시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뭐 지금 이제 GPU에 뭐 블랙웰이란 예, 많이 예.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네. 그런 이제 칩셋이 있고 그 안에 이제 CPU가 존재합니다. GPU처럼. 네네네. 그 이제 CPU하고 칩셋을 이제 개발하는 일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고속 그때는 기가헤르츠가 화두였기 때문에 이제 고속 디지털 설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설계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산업계에 전파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칩 설계. 칩 설계와 칩셋. 칩이 올라가는 칩셋을 설계한 거죠. 그게 이제 묶어 있는. 묶어있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닷컴 버블 99년, 2000년 또 현장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2001년도인데 닷컴 버블이 꺼지는 꺼진 시점이 게 2002년. 예, 그때 있었습니다. 아, 꺼질 때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당시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는? 그 전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거의 뭐 닷컴만 붙이면은 대부분 그 뭐 IPO를 성공할 정도로 그때 850개 정도 IPO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99년하고 2000년도에 근데 이제 그 주가도 인텔이 150불까지 올라갔어요. 조금만 이제 왼쪽으로 와주시면 마이크가 네. 더 가까워져서 네. 소리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150불까지 올라갔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 90% 이상 떨어졌죠. 10분의 1 도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시스코도 비슷했습니다. 시스코도 최고치 대비해서 이제 맞아요. 90%가 떨어졌고요. 그때는 이제 닷컴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이 열릴 거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인텔 내에서도 큐비클, 그러니까 사무실을 큐비클이라고 하는데 하나 건너서 100만 장자가 있다 할 정도로 스탁옵션의 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뜨겁게 막 몰리던 시절이었고. 예, 그렇지만 이제 실현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뭐 그때 살아남은 기업이 뭐 아마존이고 뭐 알파벳이 되고 뭐 이랬던 건데.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는 정말 억만장자들이 막 탄생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고. 네. 그 닷컴 버블이 뭐 99년, 2000년 그리고 2001년에 와르륵 꺼졌는데. 그렇습니다. 뭐 징조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근데 이 실리콘밸리가 이 성장 커브가 이 S자 커브예요. 그래서 옆으로 누운 S자. 옆으로 누운 S자 커브인데 초기에 이제 이노베이터들, 그러니까 이제 혁신가들이 한 2~3%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그를 초기에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10몇 %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투자가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대중화되기 전까지 이제 투자가 지속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노베이션 캐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경제적 가치가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기술은 조금씩 앞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그 이제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은 또 시간이 필요하니. 걸리고 그 대중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대중화되기 전에 이제 그 버블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몰리고 있고 사람들의 기대는 당장 내일 모레 상용화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주가는 막 폭등하고 근데 그만큼 이제 비용 대비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로 가니까 그걸 버티다 못해 이제 버블이 터진 거죠. 그렇죠. 뭐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기술의 그 다이얼 패드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뭐 카톡 보이스톡 같은 거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대중화되기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걸린 거긴 한데 당시에는
당장 그 해에 다이얼 패드가 될 것처럼 그렇습니다. 기대를 했고 네네. 다시 이제 현실의 정신을 차린 거죠. 그 대중한테 확산이 되고 일반 대중들이 그거를 활용하는 때가 이제 그 이노베이션 캐즘을 통과하는 벗어난. 그래서 30-40%에서 60-70% 이상까지 확산이 돼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여쭤본 게 그겁니다. 지금 이제 AI 시대인데. 그렇습니다. 네. 처음으로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한 시대, 혹은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나온 시대, 네. 이어서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 맞습니다. 네. 과거 기억을 이제 소환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제2의 닷컴 버블 아니냐. 네. AI도 이제 좀 거품이다. 이런 논쟁이 좀 있거든요. 네. 닷컴 버블이랑 비교하기에는 네. 박사님이 보시기엔 좀 어때요? 뭐 유사한 측면도 있고요. 뭐 다른 측면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노베이션 캐즘은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언젠가 캐즘은 온다. 지금 현재가 정체되는 구간이요. 예, 왜냐 정체된다기보다는 투자 대비해서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AI를 이네이블링 시키는 우리 빅테크 기업들. 네. 그 투자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돈의 힘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이노베이션 갭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게 대중화 단계거든요. 근데 그 단계까지 지금 아직 갈 길이 좀 멀고요. 지금 돈 버는 회사들 보면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하드웨어 인프라 기업들은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센터 짓는 기업. 제 생각엔 캐즘을 벗어나는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네이블러가 그쪽에 그 빅테크들이 투자를 멈추는 순간 그때는 이제 버블이 이제 터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하이닉스가 돈 많이 버는 건 정말 많이 유명하고 네. 데이터 센터 심지어 이제 건축하는 기업이나 거기 비상발전기 넣는 기업이나 그렇죠. 그런 회사들 돈 엄청 많이 버는데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과연 돈을 벌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건데. 네. 근데 오픈 AI도 그 유료 모델이 있고, 네. 뭐 구글의 제미나이도 유료 버전 있고, 네. 또 주변에서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 캐즘의 간격을 좁힐 정도가 아직 안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오픈 AI 같은 경우는 한 1,000명에서 4,000명까지 늘렸어요, 직원을. 근데 직원들 아마 연봉이 적어도 5억은 될 겁니다. 평균. 1인당요? 예, 그러면은 20조 가량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와, 1년에. 1년에. 예, 구독료로 버는 거는 제 생각에 10몇 조일 테니까 거기다 인프라 투자에 뭐 등등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픈 AI가 힘든 상황이죠. 최근에 베일아웃 얘기도 나오고 했다고 봅니다. 베일아웃이 뭡니까? 파산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그런 단계까지도 요청이 된 거죠. 이게 비화인지 뭐 공식적인 건지 모르겠으나 오픈 AI 샘 알트머니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부가 좀 보증을 서달라라고 제안을 했다가 그게 베일아웃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맞는 겁니까? 어디 확인이 됐나요? 그렇죠. 그거는 뭐 외신에서 좀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이고요. 실제로 인프라 투자에 이제 비용적인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오픈 AI가 사실은 버티려면은 좀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이노베이션 캐즘의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엄청납니다. 국가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AI와 에너지는 수레의 양 바뀝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작동을 안 하면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AI 자체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소모하게 돼 있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센터 뭐 로봇도 사람을 흉내내기 위해서는 10,000배 에너지를 쓰고요. 반도체 공장도 아무데나 못 세웁니다. 어마어마하게 전력을 먹기 때문에. 근데 또 신재생 에너지로 해야 되는 뭐 아리백이니 뭐 이런 부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연 그게 AI의 그 경제적 가치가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정도로 성장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이런 거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의 힘으로 이 캐즘의 간격을 좁히고 있고 네. 빅테크들이 돈의 힘으로 빨리빨리 AI를 더 개발을 하면서 네. 사실 이게 놀라운 게 일반 대중에게 챗 GPT 3.5가 공개된 게 이제 만 3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만 3년 사이에 사실은 이제 세상이 뒤집어진 건데. 네. 네. 그런데 또 돈이 마르면 안 되고 그런데 그 돈의 규모가 무슨 뭐 1,000억 원, 뭐 조 단위가 아니라 수십조. 네. 씩 1년에 까먹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메꿔줘야 하는 또 건데. 이제 감가상각이 있으니까 한 3년 지나면 GPU는 이제 쓸모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했던 것에 대해서는 네. 뭐 가치가 이제 당연히 떨어질 테니까 하드웨어 투자는 그렇습니다. 예. GPU를 3년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PC 같은 것도 주기를 한 3년 정도로 보거든요. 3년마다 사람들이 바꾼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2, 3년 되면 느려진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GPU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감가상각이 상당히 심하다고 보는데 뭐 빅테크들이 그걸 한 최근에 6년으로 잡아가지고 좀 길게 쓰자. 길게 쓴다기보다는 이제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게 하려는 노력을 한 거죠. 감가상각을 좀 나눠서 하면은 그렇습니다. 조금씩 쪼개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가 이제 사실은 좀 힘들구나. 저렇게 빅테크들도 힘든데 뭐 중견기업이나 뭐 벤처기업들은 훨씬 더 힘들겠죠. AI 쪽으로 대전환을 하는 게. 그러면서 또 경쟁도 해야 하고 이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외 사티아 나델리 네네네. CEO도 그렇고 뭐 엔트로피가 이제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투자도 한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무한 경쟁에 빠져서는 안 된다. 네. 함께 성장하고 살아남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요. 사실은 경제적 가치는 AI로 굉장히 크게 증가될 거는 분명한데 그걸 어떻게 잘 선순환시키느냐. 어차피 그 승자 독식 구조로 AI는 더 갈 거거든요. 기술의 발전이 워낙 빠르니까 그렇게 되면 승자가 다 가져가면은 약자들은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승자들의 고객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승자의 고객이 사라진다고요? 패자의 그렇죠. 고객이 사라진다고? 승자의 고객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네네네. 패자들은 소비 여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승자들이 그 부를 그 가치를 나누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네네네. 지속적으로 소비층이 생기죠.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뭐 기본소득이랄지 미래에 대한 그 설계가 필요한 거죠. 로봇세나 데이터 배당 이런 게 예. 승자가 다 독식을 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뭘로 어떻게 버티란 말이냐 이런 개념이고 그렇죠. 그래서 샘 알트먼도 이야기를 하는 게 나중에 로봇세, 네. AI로 인한 뭔가 기본소득, 배당금. 뭐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가 예를 들어서 AI가 잘 되게 하려면 국가가 막대한 양의 세금을 들여서 네. 에너지 인프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만드는데 그 혜택은 기업들이 다 보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당연히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서 일반 국민들이 AI의 이 변화에 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한 어느 정도 나와 있을까요? 이제 유웅환 박사님이 보시기에 네. 지금의 그 AI 일단은 산업적인 거는 차치하고 기술적인 거. 네. 이것도 AGI, ASI, 네. 강인공지능, 인간을 네. 넘어서는 그 네. 지능의 시대 네. 이런 거 있다면 네. 한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뭐 오픈 AI 200불짜리 쓰는데요. 아주 자주 활용합니다. 뭐 법적인 거, 뭐 의료적인 부분, 뭐 회계적인 부분, 아니면 뭐 자료 만들 때 이럴 때 다 AI를 쓰거든요. 그럼 이제 오픈 AI 그 챗 GPT 쓰시는데 한 달에 30만 원 내신다든가 그렇죠. 부가세 포함. 네네. 그러니까 거의 뭐 저는 뭐 한 10명은 데리고 일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데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개인적인 만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남이 배워놓은 부분을 따라가는 거는 사실 AI가 이미 다 했죠. 다 이제 그거는 완벽하게 해낸다고 보고 거의 학습은 다 했다. 학습은 다 했다. 근데 이제 사람하고 다른 점은 사람은 이제 감정이 있고 네네. 그리고 창의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쌓아놓은 지식과 다른 걸 계속 개발을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AI가 도달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예, AGI 뭐해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 감정이라든지 AI가 직접 새로운 거를 창조해내는 단계가 되려면 뭐 사실 어렵게 얘기하면 랜덤 프로세스, 랜덤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번쩍 드는 생각 같은 걸 이제 AI가 하려면 흉내 내는 건 하는데 산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산업적으로는 아까도 이제 투자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장치 산업처럼 가는 게 그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도 많이 필요하고 왜 이 정도면 됐다 투자해 놓을 만큼 다 했다라는 지점도 있긴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 센터도 뭐 전화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전화 많이 쓸 때 전화국처럼 그 정도로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겠죠. 곳곳에. 네, 곳곳에. 왜냐하면 이게 하이퍼 커넥티비티가 이제 초연결 시대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각 그 안에 엣지 끝에 있는 디바이스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뭐 NPU도 될 수 있고 GPU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스마트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TV도 될 수 있고 냉장고도 될 수 있고 그게 모두 연결되는 시대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해서 사람이 유용하도록 만들어주려면 전화국처럼 가까이 그 데이터 센터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레이턴시라고 지연이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줄여야 되면 데이터 센터가 곳곳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그것까지는. 멀었죠. 네. 그래서 또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또 계속해서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AI 거품 우려가 나오는 거는 그 천문학적인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천문학적인 투자 대비 그걸 또 수익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렇습니다. 수익화 모델들은 저마다들 다 이제 걱정을 할 것 아닙니까? 또 예전에 한국벤처투자 대표도 하셨으니까 뭔가의 언젠가의 리턴, 수익성을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혹시 보이세요? 언제쯤이 될지 가능은 할지? 그렇죠. 이게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니까요. AI가. 그게 사람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그 AI라는 툴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어차피 기존의 업무는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을 할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는 굉장히 극대화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시대로 경제적인 가치는 다 올라가겠으나 그렇죠. 각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도 뭐 줄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논쟁이 있겠지만 근데 정작 AI를 이제 엄청난 규모를 투입을 해서 개발하는 개발사 입장에선 세상을 이롭게 해놓고 자신들은 파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염려가 이제 막 한켠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변곡점을 지날 겁니다. 몇 년 내로. 제 생각에는 1차적인 1, 2년 내로는 좀 조정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조정이 일어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턴어라운드 하면 급격하게 성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대중화된 그런 힘을 받아서 이노베이션 캐즘을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룰 겁니다. 그때 이제 수익을 회수하는 거죠. 그게 이제 누가 될 것인가인데.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제 천문학적인 투자를 받아서 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누가 될까요? 아까도 이제 뭐 오픈 AI 사례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 혹은 낮은 기업 어떻게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혹시?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합니다만.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인프라 쪽에 있는 기업들은 좀 뭐 계속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나 뭐 예를 들면 저기 엔비디아나 이런 데는 시장 자체에 이제 공급망이 다변화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쪽이 그러니까 좀 모멘텀은 계속 있을 것 같다. 물론 조정은 좀 한 번 정도는 크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성장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 또 빅테크 그런 쪽으로 이제 뭐 그 수혜를 입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기술적인 것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유홍환 박사님이 또 인텔에서 이제 막 CPU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설계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중앙 처리 장치 CPU와 GPU는 이제 뭐 연산 방식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GPU는 이제 대규모 연산. 뭐 쉽게 말하면 더하기 빼기 같은 쉬운 거를 한꺼번에 팡팡팡팡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 맞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그 궁금해하는 게 왜 엔비디아의 아성을 다른 회사들이 넘지 못할까? 엔비디아 GPU가 특히 그렇게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CPU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범용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두뇌와 같은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 거죠. 근데 GPU는 행렬 연산, 말씀하셨듯이 그 연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AI의 많은 연산이 행렬 연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GPU가 훨씬 그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CPU보다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수십 배 정도 된다고 2014년에 토론토 대학 교수가 발견하고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가 AI 시대에는 GPU다. 이게 이제 된 거고요. 그러면 GPU는 제가 다닐 때도 인텔도 GPU를 칩 내, CPU 내 다 그 일정 부분 들어갑니다. 중간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를 이렇게 디스크릿 GPU라고 해서 카드 별도로 이렇게 게임용 카드를 만들던 회사였으니까 그럼 게임 더 잘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AMD도 GPU 아주 잘해요. 그렇죠. 기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왜 엔비디아에 락인이 됐느냐 산업계가 그거는 이제 쿠다 때문에 그런 거죠. 쿠다라는 게 뭐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 환경? 쿠다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GPU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PC에서 OS 같은 거죠. 윈도우 같은 거. 윈도우하고 스마트폰엔 안드로이드 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기능이 확장돼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쿠다 프로그램을 엔비디아가 대학에다 무료로 보급합니다. 그러면서 대학에 GPU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다 쿠다를 기반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냥 컴퓨터 배우는 사람이 윈도우 갖고 시작하듯이. 그렇죠. 그 호환성입니다. 호환성.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 사람들이 GPU가 갑자기 떴잖아요. 그러니까 GPU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데 내가 써본 게 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쿠다가 또 다른 GPU는 서포트 안 해요. 지원을 안 하니까 유일하게 지원하는 엔비디아 GPU를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독점 제재도 나올 수 있고요. 27년, 28년도에. 저는 그 정도 타임라인에서는 나온다고 보고요. 그리고 빅테크들도 이거 뭐 3,500불에 만들어서 3만 불에 파는 거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이익률이 엄청 높죠. 80% 이상이죠. 90%. 하드웨어를 그렇게 해서 파는 그 정도 수익을 남긴 거는 없습니다. 인텔도 역사상 하드웨어 기업 중에는 제일 많이 수익을 남기는데 뭐 60%대고요.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 그리고 뭐 아이폰 같은 경우도 뭐 5, 60% 그 정도가 마진율인데 지금 여기는 8, 90% 마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독점 체제를 그냥 놔둘 것 같지는 않아요. TSMC도 뭐라 할 정도로. 너네만 그렇게 많이 가져가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GPU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요. 그래서 빅테크들도 자체 개발에 이제 나섰고 뭐 구글이 TPU를 개발해서 50% 이상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체 자체 GPU 같은 GPU를 씁니다.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주문형 뭐 에이직 타입의 그런 GPU입니다. 딱 그 알고리즘에 특화한 거죠. 텐서 플로우에 특화해서 만든 게 TPU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도 소모가 반 이하로 줄고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GPU는 그냥 범용 GPU가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특별한 그 주문형 그 자체의 그 알고리즘에 특화된 그런 GPU가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덤프트럭 같은 거라면 네. 우리는 덤프트럭까지는 필요 없고 저 골목 잘 들어갈 수 있는 포터트럭이 필요해. 막 이런 거 예.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아주 쓴다. 비유가 적절하십니다. 조금씩 이제 좋습니다. 대체가 돼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네. 사실 이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는데 예, 전 세계가 이거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네. 너무 독점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과 네, 네. 이 회사가 이익을 계속 잘 내야 이 AI 시장과 네. 금융시장이 버틴다라는 거. 예, 예.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네. 이제 뭐 3분기 실적하고 앞으로 이제 전망, 내년 전망. 물론 이제 거기서 빅테크들이 이제 약속을 한 것들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사기로 한 걸요? 엔비디아 측이 사기로 한 거를 나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주문 취소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빅테크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바인딩 되는 걸 싫어하니까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거 변수이긴 하지만 어차피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지금 버블 논란이 이게 조금 그 기미가 보인다 안 보인다가 대충 나올 것 같고요. 12월 달에 이제 연준이 또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거시경제 지표도 지켜볼 필요가 있죠. 물론 이제 그 모든 게 다 이제 둘러싸여서 지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가도 흔들리고 네네. 하는 건데 네네. 그 한국벤처투자 네. 대표까지 이제 하셨어요. 여기서도 이제 뭐 AI 비롯해서 첨단 네. IT 기술에 또 투자하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정부의 산하기관 정부의 공공기관 산하기관입니다.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아직 돈이 안 된다. 네. 기술과 수익성의 간극이 너무 멀다인데 네. 이게 그럼 다시 언제쯤 메워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아까도 그 캐즘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저는 뭐 빠르면 3, 4년 늦어도 5년 안에는 될 겁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지수 함수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라는 게 빠르면 3, 4년 늦어도 네. 5년 안에는 그러면은 그 BEP를 AI로 달성한다는 거죠. 돈을 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그냥 챗 GPT나 제미나 뭐 유료 네. 버전 뭐 한 달에 $20 뭐 이런 거 쓰는 걸 넘어서서요.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거고 대중화 단계가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이 될까요? 예를 들자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돈 벌기 시작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사스라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러니까 클라우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그렇죠. 판매하는 예, 회사들. 그런 걸 구매해서 이제 그 AI가 실제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단계가 될 때 이제 돈을 기업들이 회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그 역전이 되면 어마어마한 부가 거기서 창출될 겁니다.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AI를 전 세상이 쓰는, 온 세상이 쓰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네.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뭐 엔비디아가 여러 번 이야기한 피지컬 AI라고 해서 네. 물리적인 네. 로봇 자율주행 시대까지도 같이 지금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러면은 그게 누군가한테도 분명한 비용이 될 텐데 그러면 AI 기업들에게는 또 엄청난 수익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우리는 빨리 국가적으로 정책을 잘 디자인해놔야죠. 그게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그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국가는 어마어마하게 AI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GPU도 사고 뭐 또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인프라도 깔아주고 근데 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국민들 열심히 돈 벌어 세금 내는 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일부 기업만 독식을 하게 해서는 안 되죠. 아하. 그래서 나중에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다 같이 AI 시대에 잘 살 수 있고 그게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층이 다 못 살아서 죽게 되면은 기업은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를 기업들도 자각을 하고 자기들이 버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고 사회적 가치도 고려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른바 국가대표 AI, 네. 소버린 AI, 그러니까 우리만의 독창적인 AI 만들어야 한다. 또 이제 기치를 올리고 있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보편적인 AI 이것도 정부가 또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소버린 AI, 우리나라만의 AI 모델 네. 그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
저는 좀 응용 쪽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예, AI 응용 쪽에 우리가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리소스가 돈, 사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적 가치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걸로 소위 얘기해서 ROI 투자 대비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큰 데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버린 AI도 뭐 좋은 개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예전에 토종 뭐 OS를 만들려고 해봤고 토종 OTT 해보려고 해봤는데 다 이제 돈만 들어가고 그만 경제적인 가치는 연결이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오를 한 번 더 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백단 즉 이제 응용 쪽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 우리 사용자들이 그걸로 AI로 혜택을 보는 그런 구조, 그쪽의 사업들 그런 쪽에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하드웨어엔 참 강해도 소프트웨어엔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인 이른바 언어 모델, 뭐 LLM 같은 거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주창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일각에서는 페이스북 메타마저도 자체 LLM 만들어 놓고도 팔리지 않고 활용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또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A, B, C, D부터 자체적으로 만들 거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응용해서 그렇습니다. 그 AI 기초 모델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통신 환경이 전 세계 제일 좋습니다. 근데 AI하고 통신은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런 이제 초저지연 그런 응용들이 앞으로 산업에서 돈 먹거리가 됩니다. 자율주행 또 뭐 XR 우리 XR 그렇죠. XR도 그렇고 가상현실도 그렇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 전부 다 지연이 짧아야 됩니다. 서비스 로봇 이런 것들 다 지연이 짧아야지 내가 뭘 질문했는데 얘가 한참 생각하고 있으면 안 쓰게 되잖아요. 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G가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 정말 잘 안전하게 깔려 있는 그런 나라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힘이고 메모리라고 하는 우리 강력한 무기가 또 있고요. 사실 HBM은 빅테크들도 우리랑 협업하려고 자체 칩을 개발해도 우리랑 협업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칩셋 자체가요. 예전에 PC도 마찬가지인데 그 성능의 한계를 가져오는 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의 그 통신이 늦어져서 그거에 그 바틀렉에 의해서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메모리 기술들이 얼마나 퍼포먼스를 잘 올리느냐, 성능을 올리느냐가 그 칩셋, GPU의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것 큰 기술을 우리가 또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처럼 엔비디아의 GPU는 벌써 그 결승점 향해서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짐을 싣고 있는 이제 수레가 메모리 반도체인데 천천히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많이 8층, 12층까지 쌓아서 쫓아가야 하고 동반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AI도 응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피지컬 AI 시대의 가장 큰 응용은 자율주행 차량, 뭐 로봇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쪽은 사실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나 그 시스템 측면에서 미국이나 중국에 또 원체 막 밀리다 보니까 우리는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이 AI를 응용하는 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에 인텔이 이 PC에서 이 산업계를 주도했던 그 힘은 표준 그리고 세계 최초로 그거를 테스트베드화 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그게 된다고 증명하는 거죠. 세계 최초의 프로덕을 그래서 제품을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금 AI도 우리가 이제 세계 최초로 이 안에서 그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의 그 응용을 충분하게 테스트베드에서 성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로 표준을 선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다 해봤어. 국가 전체적으로 5G가 아주 안정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5G와 또 AI가 결합이 돼서 거기서 자율주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는데 이러이러한 스펙과 스탠다드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세계를 주도하는 거죠. 따라오게 돼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해봤어. 너희 해봤어? 안 해봤잖아. 우린 해봤어. 해봤더니 이게 돼. 그럼 따라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국토에서 전 국민이 AI를 쓰는 나라. 그렇습니다. 예. 또 그걸로 피지컬 AI까지 먼저 가보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예. 돼야겠죠. 뭐 샘 알트만도 그렇고 여러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이유가 유료로 사용하는 사용자 비중이 또 높다면서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그렇죠. 예, 가장 우리가 이제 얼리 어답터라고 그러죠. 그게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끝내기 전에 이것도 참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데 네. 결국에는 이제 좋은 인재들이 그렇습니다. AI나 뭐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이걸 또 응용할 수 있는 분야로도 가야 하는데 네. 한국은행 그 자료를 보니까 이공계 전문가 3분의 2가 네. 기회가 되면 해외로 이직하겠다. 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물론 유웅환 박사님도 뭐 인텔에서 첫 시작을 하셨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아이 별 말씀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네. 근데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국가적으로 모이면 또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경험해 보신 분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대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당연하게 그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기 학생 시절에 보면은 공대나 물리학과 이런 데가 이제 사실은 의대보다 더 경쟁률 좋았습니다. 당시엔. 네. 예, 경쟁률도 좋고 뭐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갔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지금 50대 그 공대 출신들의 내가 이제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를 딱 봤을 때 요즘 LG도 그렇죠, 뭐 SK도 그렇고 삼성도 다 명예퇴직하고 조기 은퇴를 종용하잖아요. 집에 가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공부 잘했는데 지금 의사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너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쵸. 네, 그게 보이는 겁니다. 30, 40대들도 우리 선배들이 보니까 50대 되니까 회사에서 소모품처럼 내가 쓰였다 그러면서 나의 이제 퇴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공대 출신으로서 이 어떤 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반해서 근데 실리콘밸리를 딱 보면 거기서는 정말 엔지니어들이 그쵸. 꿈을 가지고 펼치고 있고 펼치고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부를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급도 지금 평균 제가 볼 때는 한 3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는 일은 5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인텔에서 한 5명이 하는 일을 삼성 와서 보니까 1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도 더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양질의 결과를 내는데 월급은 3분의 1을 받는다? 그 누가 대한민국에 남아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연구원들이 사실 아시다시피 반도체만 해도 반도체가 수익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죠. 네. 무역 수지 적자 날 때 보세요. 반도체가 적자를 보는 때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즉 이제 공대 그 인력들이 진짜 그 어떤 사명감도 필요하지만은 보람을 가지고 내가 소모품이 아니라 우리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기업을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거죠. 참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또 조금씩 바꿔가야죠. 맞습니다. 네. 인텔에서 수석 매니저도 지냈고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까지 지낸 유웅환 박사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